8. 핵무기도 제거하지 못한 채 북한 주도의 통일이 되고 인권을 유린하면 통일된 한반도 전체에 운의 제재가 가해질 텐데 김정은이 뭐하러 적화 통일을 시도하겠냐고요? 5년이나 10년 후에 그만둘 통치자라면 굳이 그런 욕심을 내지 않을지 몰라도 세습 독재자는 자신은 물론 대대손손 세계 10대 강국의 통치자가 될 수 있다는 유혹을 뿌리치지 못할 것입니다. 또 시간을 갖고 버티면 해결된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남한 지역까지 운의 제재를 받게 된다 해도 북한이 손해보는 것이 아니며 남한으로부터 엄청난 달러와 물자를 가져갈 수 있어 망설일 이유가 없습니다. 북한 주민들의 충성심은 하늘을 찌를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세계 수출 6위이고 수출입 전체로는 9위 국가인데 이런 대규모 경제권을 완전히 폐쇄시키면 세계 경제 전체에도 충격이 가해지기 때문에 운도 함부로 제재를 결정할 수 없고 게다가 메모리 반도체 공급량은 대한민국이 70%가량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해외 공장이 있더라도 본사에서 핵심 부품이 공급되지 않으면 생산이 중단돼서 엄청난 충격이 세계 경제에 가해집니다. 우리 한국 경제를 봉쇄할 엄두가 나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김정은이 먼저 반도체 공급을 중단해서 운을 압박할지도 모릅니다. 9. 우리 여론이 북한과 그 추종 세력들이 원하는 대로 유도되고 있다는 증거들이 많이 있습니다. 6.25 때 죽은 미군은 3만 6천여 명이고 10만여 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그런데도 미군 훈련 중 실수로 여학생 2명이 죽은 것에 대해서 광화문을 가득 메운 반미 촛불 시위가 10여 차례 벌어졌는데 영평의 전을 걸어와 우리 군인 수십 명을 죽이는 등의 북한의 온갖 만행에 대해서는 촛불 시위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이것이 정상적이라고 생각되십니까? 너무 이상하지 않나요? 제주 해군기지 반대나 사드 반대처럼 북한이 좋아할 시위만 유독 많이 일어나니 북한의 입김이 작용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반일 감정이 있더라도 적화통일 위기에 대비해서 일본과의 군사협력은 필요한 건데 말도 꺼내지 못하게 만드는 작금의 여론 분위기도 적군의 이간질이 호화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중국은 우리 민족의 통일 기회를 짓밟은 철천지 원수입니다. 이산가족의 슬픔만이 아니고 중공군으로 인해 사망한 우리 국민이 10만 명 이상이며 6.25 이후 70년간의 남북 군사비 경쟁 그 자체로도 어마어마한 경제적 피해를 입은 것이고 제2의 전쟁 위험으로 인한 외국인 투자 감소, 남북 자원의 효율적 활용 불가 등등 피해가 엄청남에도 불구하고 이 점들에 기인한 반중 감정은 없습니다. 지금도 중국의 지원으로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아 우리 안보가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는데 이 점들에 기인한 반중 감정은 아예 없습니다. 다른 이유들에 기인한 반중 감정이 있을 뿐입니다. 우리 국민 10만 명 이상을 죽인 원흉이고 남북 분단 고착화의 원흉이기도 한 모택동을 문 대통령이 존경한다는데 왜 비난하는 사람이 없는 것일까요? 일본 천황을 존경한다는 말과 다르지 않은데 중국 정부의 사과는 들어본 적 없는데도 과거사에 기인한 반중 감정은 반일 감정에 비해 훨씬 적거나 아예 없습니다. 일본은 미국 때문에 드넓은 아시아를 잃고 지진이 많은 섬나라로 되돌아갔으며 수십만 명이 미국 때문에 사망했고 수백만 명이 불구자가 됐는데도 반미 감정은커녕 탄탄한 동맹관계를 이루고 있습니다. 베트남이 1976년에 적화통일되기 전에 우리나라는 미국 다음으로 많은 군대를 파견해 8년 동안 많은 공산군을 사살했고 그 과정에서 적지 않은 민간인도 사살됐지만 우리나라 대통령이 유감이라는 표현 이상의 사과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박항서 감독이 인기를 얻기 훨씬 전부터 한국에 대해 상당히 호의적이었습니다. 그런데 훨씬 더 오래된 일을 가지고 우리의 반일 감정만 줄어들지 않는 이유는 물론 지금의 아베 총리는 문제가 많지만 아베 총리 집권 전에
일본이 독도 문제를 이슈화하지 않던 시기에도, 그리고 여러 명의 총리들이 일본 통치와 위안부 문제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사과했음에도 불구하고 반성과 사과라는 표현을 무려 8명의 총리가 사용했으며 2010년에는 총리가 서대문 형무소를 찾아 무릎을 꿇기도 했음. 사과를 요구하는 여론이 끊이질 않았고 반일 감정도 여전히 컸는데요. 아마도 지속적인 북한의 공작 덕분이었을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대남 공작 부서의 책임자였다면 어떤 일들을 했을지 상상해보세요. 그 상상들을 그들은 실제로 수행했을 것입니다. 북한이 6.25 이후에도 모든 인력과 자원을 적화통일 준비에 최우선적으로 쏟아붓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남한의 언론, 정치, 교육, 문화, 법조계에 침투해 영향을 미치려는 공작을 수십 년간 차곡차곡 진행해 왔을 것입니다. 대학생 때 김일성 주체 사상을 학습했던 인사들을 유학을 보내주거나 꾸준히 지원해서 정치 거물로 키워 놓을 수도 있고 사법고시를 준비하도록 지원해서 판사로 키워낼 수도 있고 돈이 필요한 정치인들에게 해외 교포를 통해 돈을 제공함으로써 코를 꿰어 시키는 대로 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북한을 다녀온 인사들 중 극소수가 국정원에 알려온 바에 따르면 침실로 미모의 여자가 들어와 유혹하는 것을 뿌리쳐 내보냈다고 합니다. 국정원에 신고한 극소수를 제외한 나머지에게는 그런 일이 없었을까요? 상당수 인사들이 유혹에 넘어가 동영상을 촬영당해 북한 요구를 거절 못하는 신세가 된 것 아닐까요? 좌파 인사나 북한의 이미지를 미화하고 우파 인사나 우방 국가의 이미지를 훼손시키는 영화나 드라마의 스토리도 만들어 간접적으로 제공하고 있을 것입니다. 러시아가 미국의 대통령 선거 때 미국 여론에 영향을 주려는 작업을 했다던데 민주국가에서는 SNS 등 여론의 통제가 불가능해 적국의 그런 조작에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중국이나 북한도 당연히 우리의 여론 조작을 시도했을 것입니다. 자기들이 원하는 정당의 후보들을 당선시키기 위해 선거 훨씬 전부터 큰 그림을 그려놓고 시기별로 시나리오에 미쳐 몇 가지 공작을 시도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탈북민들에 의해 밝혀진 바에 의하면 실제로 북한은 6.15 댓글 부대 등 여러 조직을 가동하고 있다고 합니다. 참고로 김대중 대통령이 당선 초기에는 이렇다 할 북한 지원책이 없었는데 김정일이 일본 문에 춘추라는 잡지와 인터뷰할 때 김일성 원수님께서 많은 배려와 지원을 해줬는데 대통령이 된 후에 하는 일들이 매우 실망스럽다 라고 의미심장한 발언을 한 이후 햇볕 정책이라는 미명하에 대대적인 북한 지원책들을 쏟아냈었습니다. 아무 관계없는 일일 수도 있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했을 때 왕이 외교부장이 악수를 하면서 친구나 아랫사람 대하듯 문 대통령의 어깨를 툭툭 치는 모습이 2번이나 영상에 잡혔습니다. 세계 외교 역사상 유례가 없는 엄청난 결례를 2번씩이나 한 것입니다. 거구의 폼페이오 장관이 아를벌의 김정은 앞에서 두 손을 앞에 공손히 모으고 얘기하던 장면과 너무도 대비되는 장면이었습니다. 10. 이스라엘은 아랍권의 포탄에 대한 대비가 거의 완벽하니까 시리아나 이라크의 핵시설을 폭격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린 속수무책이라서 미국이 폭격해준다는데도 오히려 말리고 있잖아요? 이 얼마나 한심한 국가입니까? 북한이 미사일이나 장사정포를 증강시키면 우리도 바로바로 그에 맞춰서 방어 능력을 확충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거리가 가까워서 요격이 어려우면 발사 전에 탐지해서 선제 공격으로 무력화시키는 능력을 갖췄어야죠. 아무리 돈이 많이 들어도 최우선적으로 국방의 산을 증액해 줬어야죠. 그랬다면 진작에 핵시설들을 폭격해버렸을 텐데 국가안보라는 가장 중요한 문제는 팽개친 채 표심 얻기 위해 복지정책이나 쏟아내고 불효불급한 도로건설이나 4대강에 돈을 쏟아붓고 심지어 적에게 군사비를 대주는 대통령들을 우리는 뽑아왔습니다.
북한이 핵을 개발하지 않을 거라고 장담하며 북한을 지원한 김대중. 핵을 개발했는데도 남한에 사용하지 않을 거라며 북한을 지원한 노무현. 세계의 전문가들이 북한이 핵을 포기할 리 없다고 하는데도 핵을 포기할 것이라고 주장하며 문제제를 풀어주기 위해 동분서주한 문재인. 이런 대통령들을 우리는 뽑아왔습니다. 월맹에 패망한 월남처럼 국민들의 안보의식이 바닥 수준이어서 생긴 일입니다. 안보의식이 부족하다 보니 우리 국방비가 북한의 30배로 추정되는데 더 늘릴 필요가 있느냐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은데요. 문재인도 이런 말을 했다고 언론에 보도됐음. 북한의 평민들은 강냉이밥만 먹여주면 평생 일을 시킬 수 있는 노예라서 인건비가 거의 제로입니다. 무기 제조에 쓰이는 철강 생산 인건비도 거의 제로. 철강 생산의 원료인 철광석회는 인건비도 제로. 그 과정에서 쓰이는 전기 생산 인건비도 거의 제로. 전기 생산에 쓰이는 석탄캐는 인건비도 거의 제로. 수입 원자재에는 달러가 들어가지만 달러를 벌기 위한 인건비도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적습니다. 영하 50도의 시베리아에서 벌목공으로 한 달 30일 내내 쉬지 않고 하루 12시간씩 일했는데도 근로자에게 지급된 월급은 고작 40달러, 약 46,000원이었다고 합니다. 반면에 우리나라나 미국의 1인당 평균 인건비가 연간 수천만 원에서 1억 원 이상이나 되니 무기 구입 비용이 100배, 1000배 차이가 나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게다가 우리 국방비의 상당 부분은 군인들의 월급과 복리후생비입니다. 지금 북한과 평화롭게 지내고 있으니 문재인이 대북 정책을 잘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기에 처한 꽁이 머리만 수풀에 쳐박고 아무것도 안 보이니 평화롭다고 생각하듯 안보의식이 바닥 수준인 사람들이 많습니다. 가면을 쓴 늑대와 춤을 추는 동안 뒤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생각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국민들이 너무 많아 걱정이고 정부 요직에 자기 지역 사람을 많이 등용해 주기만 하면 무슨 짓을 하든 무조건적으로 지지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걱정입니다. 언론인들의 역할이 정말 기묘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이 현실을 직시하고 실상을 국민들한테 깨우쳐 주기 위해 사명감을 갖고 노력해야 될 텐데 10일 우리 국민들 중 코로나로 피해를 입은 비율은 일부임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는 이들의 피해를 집중 보상해주는 대신 돈을 쓸 수 없게 돼 돈이 남아도는 사람들에게까지 돈을 뿌림으로써 지지율 끌어올리는 데에만 치중했습니다. 그리고 방송과 네이버, 다음, MSN 등을 효과적으로 활용해 코로나19 관련 여론을 교묘히 조작함으로써 지지율을 끌어올렸는데 확진자 동선 추적하고 공개하는 시스템은 메르스를 겪으면서 박근혜 정부 때 이미 정립돼 있던 것이며 여기에 의료진 등의 헌신적 노력이 더해져 코로나의 확산을 막았던 것입니다. 세계가 따라한 드라이브 스루 검진도 경북대 칠곡병원의 아이디어였습니다. 구로 콜센터의 코로나 감염자들이 지하철을 타고 다녔지만 우려했던 지하철 감염 확산이 없었던 것은 철저한 마스크 착용 덕분이었는데 미세먼지 덕분에 고품질 마스크 공장들이 많았고 마스크 쓰는 데에 거부감이 없었던 점도 코로나19의 조기 종식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아이러니하지만 미세먼지 덕을 많이 본 것입니다. 문재인이 한 것이라고는 기업들의 진단키트 수출을 막아놓고 구매하려는 나라의 정상들이 직접 자기에게 전화에 덕담을 하면서 판매 요청을 하도록 유도한 뒤에 방송과 네이버, MSN 등에 외국 정상이 칭찬을 했다며 자기 사진과 함께 기사를 올려 이미지를 끌어올린 것뿐입니다. 진단키트 회사의 직원이 해야 될 일을 사장도 아니고 장관도 아니고 대통령이 빼앗아 하면서 생색을 냈으니 얼마나 웃기는 일입니까? 중증 환자 입원실이 부족해 환자가 죽어가는데 대구시장이 경기도지사를 붙들고 사정을 할 때까지 청와대나 중앙정부가 해결해 주지 않고 있었습니다. 뒤늦게 질병관리본부가 나서긴 했지만 신천지 신도는 증상이 없어도 불러다 검사해 신천지 확진자 수 늘리기에만 급급해했고 증상이 있는 일반인은
신천지가 아니라는 이유로 검사를 거부당해 집에서 기다리다가 죽었는데 초기에 중국으로부터의 입국을 제한하지 않은 데 대한 비난 여론이 두려워 신천지로 관심을 집중시키려 그랬던 것은 아닌지, 그 과정에서 국민이 죽는 것은 안중에도 없었는지, 그 당시 문재인이 국회를 방문했을 때 황교안 대표의 대응은 실망스러웠습니다. 이와 같은 사례들을 거론하면서 이게 나라냐? 그리고 국회로 예산안이 빨리 오고 필요한 법안이 빨리 와야지. 대통령이 여기 와서 카메라 플래시를 받는 것은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다. 빨리 청와대로 돌아가서 실질적인 일을 하시라. 라고 일가라고는 자리를 박차고 나가 뉴스에 보도되도록 했어야 합니다. 정부 여당은 치밀하게 여론을 조작하는데 통합당은 아무런 전략 없이 우왕좌왕. 앞에 그래서 열거한 여러 객관적 사실들을 문재인과 주변 인물들의 위험한 사상과 안보 태세를 훼손하는 각종 조치 등 좌파 성향 국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리고 수시로 상기시키려는 노력이 기묘한데 아무 노력도 하지 않았고 압수만 하고 다니면 민심이 돌아선다고 생각했는지 청장년층의 비판적 시각들에 대해 설득력 있는 반대 논리를 적극 홍보하거나 아니면 수용 및 과감한 쇄신을 통해 이미지를 바꿔놓거나 했어야 되는데 원내대표라는 사람은 제1당이 되면 문재인을 탄핵하겠다고 발언해 투표에 미온적이던 좌파들을 투표하게 만들고 과거에도 통합당에는 알코올성 치매 초기 환자 같은 고위 당직자들이 많았습니다. 사람 목숨 구하기 바쁜 사람 이국종을 비대위원장 시키겠다고 하지를 않나. 북한에 돈을 주면 자기들이 집권하도록 도와줄 거라며 포를 쏴달라고 부탁하지를 않나. 화를 지지하지 않는 홍보 전문가에게 대통령 선거 홍보를 맡기고 공산주의 사회주의가 태보 이론으로 입증된 게 언제인데 아직도 좌파를 진보라 부르고 자기들을 보수라 칭하고 조국 파면 촉구 집회에서의 구호는 조국 구속이라는 지역적인 내용보다 부도덕한 정부 여당에 초점을 맞춰야 될 텐데 그런 구호는 아예 보이지 않고 일부 교사들의 편향된 정치 교육 때문에 오가 정당을 증오하는 고교 졸업생들이 내년 40에서 50만 명씩 쏟아져 나와 영속적인 좌파 집권이 뻔히 예상되는데도 다행히 지금 당장은 문재인의 고임금 정책 때문에 일자리가 줄어들고 연금 재정, 건보 재정 악화시켜 청년층의 미래가 암울해지자 이들이 우파로 돌아서긴 했지만 이명박 정권이나 박근혜 정권에서 교사의 정치적 발언을 근절시킬 아무런 대응 법률을 만들지도 않았고 오히려 다수결이라는 민주주의 대원칙을 포기하는 국회 후 진화법을 만든 데다가 법사위원장까지 야당에 내주어 대응할 수 있는 길을 아예 막아버리고 그 결과 유권자들의 좌경화는 물론 그렇게 세뇌받은 세대들이 기자가 되고 언론사의 간부가 되어 여론을 좌지우지함으로써 돌이키기 힘든 상황이 되어 버렸습니다. 문재인이 초기에 높은 지지율만 믿고 안보 태세를 해치는 정책들을 쏟아내다가 지지율이 떨어지면서 주춤했었는데 이제 국회를 장악했으니 다시 예전의 본색을 드러낼 것 같고 야당은 막을 힘이나 능력이 부족하고 정말 암담한 대한민국입니다. 국가안보는 소꿉장난이 아니어서 1%의 가능성에도 대비해야 되거늘 신이시여 대한민국을 구해주소서. 이 글의 내용의 반론을 제기하실 분은 아래 주소로 메일 주세요. hg26857 심각한 안보 위기를 깨닫지 못하는 주변 사람들에게 이 글을 읽도록 권해주세요. 풍전등화 같은 이 나라를 구하려면 설득력 있는 글로서 좌경화된 유권자들에게 실상을 정확히 알려야 합니다. 아울러 자신의 생각과 다른 의견은 들어보지도 않으려는 젊은이에게는 소설 형식이 효과적인데 거부감 없이 재미있게 읽는 동안 심각한 안보 위험을 깨닫게 해주는 소설이 있습니다. 제목이 남조선 통치위원회여서 젊은이들의 흥미를 끌 수 있을 것입니다. 1990년대 후반에 100만여 명이 굶어 죽을 때에도 서방의 경제 지원을 포기하고 핵 개발을 선택했었습니다. 100만여 명의 목숨을 바쳐서 개발한 핵이하여